아줌마, 10년 전에 남자한테 버림받았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는, 아니,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서 나 혼자 가슴에 묻었던 그 지독한 상처를 제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아는 건지.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산속 생활이 뭐 대수인가 싶었죠. 10년 전이었나. 35 그 젊은 나이에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여기 들어올 때만 해도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독하게 살았어요. 부모 없이 태어나서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잠 줄여가며 공부했죠. 알바에서 번 돈으로 법전 사고 그 두꺼운 책들을 통째로 외워가며 기어코 변호사가 됐을 때,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거든요. 그놈의 사법고시 패스하면 인생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말이죠. 진짜 기가 막힌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변호사 회사에서 만난 그 남자, 우리 결혼까지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그쪽 부모가 내 배경을 알더니 아주 사람을 벌레 보듯 하더라고요. 부모 없는 게 내 잘못도 아닌데 변호사면 뭐 하냐면서 근본이 없다고 대놓고 면전에서 무시를 하는데, 그때 그 굴욕감은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려요. 더 웃긴 건 그 남자였죠. 자기 엄마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는 마마보이였던 거예요. 나랑 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뒤로는 몰래 선 보러 다니고, 그 소문이 법조계에 쫙 퍼지는데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버려진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무실 나가는 게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아둔 돈 싸들고 이 깊은 산속으로 도망치듯 들어온 거죠. 그렇게 산속에서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네요. 이제는 눈 감고도 산길을 다 외울 정도가 됐죠. 어둠 속에서도 어디에 돌부리가 있는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몸이 먼저 알아요. 나무 냄새, 클 냄새만 맡아도 내일 날씨가 어떨지 맞힐 정도니까요. 법전 파고들 때보다 차라리 이 산속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은 좀 이상했어요. 유난히 달도 안 뜨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디선가 아주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엔 고라니 울음소리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히 사람,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죠. 순간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데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이 깊은 산 중에, 그것도 이 야밤에 어린애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얼른 정신 차리고 손전등 하나 집어들고 밖으로 튀어나갔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정신없이 뛰었어요. 나뭇가지에 긁히고 넘어져도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산비탈 아래로 내려갔을까. 저 멀리 커다란 바위 틈 사이에 아주 작은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손전등을 비춰보니까 세상에 5살 정도 돼 보이는 사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떨었는지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내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꼬마야, 괜찮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내 옷자락을 꽉 붙잡으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아줌마,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산 위쪽에서 서벅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최소한 남자 2명은 되는 것 같았죠. 분명히 이 근처로 갔어. 빨리 찾아. 놓치면 우리 다 끝이야. 거친 목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 위험하다는 거요. 나는 얼른 손전등을 끄고 아이를 품에 꽉 안았죠. 그러고는 소리 안 나게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10년 동안 누빈 내 앞마당 같은 산길이잖아요. 그놈들이 아무리 쫓아와도 나를 잡을 순 없쇼. 숨소리까지 죽여가며 가파른 지름길로 아이를 업고 달렸어요. 뒤에서 남자들 욕설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오로지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겨우겨우 내 오두막까지 도착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바닥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한 컵 떠다 줬죠. 이제 괜찮아. 여기가 아줌마 집이야. 아이는 물컵을 쥐고 벌벌 떨면서 한참을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의 눈빛에 잊을 수가 없어요. 묘하게 깊고 영특해 보이는 그런 눈빛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침묵이 흐르더니 그 꼬마가 갑자기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 한마디를 내뱉었죠. 아줌마, 10년 전에 남자한테 버림받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멈추는 줄 알았죠. 10년 동안 이 깊은 산속에서 꽁꽁 싸매고 살았던 내 치부가 겨우 5살짜리 꼬마 입에서 튀어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는데, 와, 손이 다 덜덜 떨리더라고요.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었죠. 그 지독했던 배신, 버려졌다는 낙인. 그걸 이 어린애가 대체 어떻게 아는 걸까 싶어서요. 혹시 그놈들이 보낸 애인가? 아니면 나를 아는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너 누구냐고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어요. 너무 당황하니까 나도 모르게 독설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꼬마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깊은 눈으로 나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아, 그게 더 소름 돋는 거예요. 애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아이가 아주 담담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줌마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말한 거라고요. 슬픔이 얼굴에 너무 꽉 차 있어서 꼭 그때부터 멈춰 있는 사람 같아 보였다고. 기가 막히더군요. 내가 그 시절에 법전 파고들면서 사람 참 많이 상대해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관상을 본다. 에이, 말도 안 된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꼬마가 내 얼굴을 훑으면서 한두 마디 더 보태는데, 와, 그때는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라고요. 내가 변호사였다는 건 몰라도 내가 얼마나 독하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한테 크게 대었는지, 그걸 귀신같이 짚어내는 거예요. 밤새 잠 한숨 못 잤죠. 밖에는 산바람이 윙윙거리고 낡은 오두막 문은 덜덜거리고 진짜 기묘한 밤이었어요. 방구석에 웅크려 자는 그 작은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집안에서 왔길래 이 야밤에 남자들한테 쫓겨서 이 험한 산길까지 굴러 들어온 걸까 싶고요. 새벽녘에 아이가 깨길래 따뜻한 죽을 한 그릇 내줬어요. 산속에서 나는 나물 몇 가지 넣어서 끓인 건데 애가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그 먹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니 박주환이라고 또박또박 말하더군요. 나처럼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 같아서 그 가련한 신세가 꼭 내 처지랑 닮은 것 같아서요. 내가 물어봤죠. 너 내 얼굴 보면 또 뭐가 보이냐고. 주환이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는 원래 아주 큰 사람이 될 관상인데 지금은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10년 동안 아무도 나한테 해주지 않았던 말. 아니, 나 스스로도 잊고 살았던 내 가치를 이 어린애가 건드려준 거예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아이 내가 키워야겠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무섭기도 했죠. 그 남자들이 다시 찾아올까봐 겁도 났고요. 하지만 이 비범한 아이를 다시 그 지옥 같은 세상으로 돌려보낼 순 없더라고요. 그 눈, 하늘이 주신 것 같은 그 귀한 눈을 가진 아이를 내가 지켜줘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어요. 산속은 적막했지만 주환이 덕분에 사람 온기가 돌기 시작했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5살짜리 꼬마랑 마주 앉아서 나물 다듬고 장작 패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어요. 주환이는 산속 생활에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약초가 몸에 좋은지 어디가 위험한 길인지 금방 알아채는 걸 보고 진짜 천재가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말이죠. 주환이의 그 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더라고요. 가끔 내가 먼 산을 보고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오늘 누구 기다려요? 얼굴에 기다림이 서려 있는데 진짜 소름이었죠. 나도 모르게 옛날 그 마마보이 놈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주환이 앞에서는 속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번은 식량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산 밑에 있는 작은 시장에 내려갔죠. 주환이를 혼자 둘 수 없어서 데리고 나갔는데 거기서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조용히 장만 봐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주환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어떤 아주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사고를 쳤죠. 산속 오두막에서 보낸 시간은 고요하다 못해 가끔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주환이를 데려온 지 몇 달이 지났을까요? 녀석은 이제 제법 산 사람 티가 났어요. 낡은 옷을 걸치고도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했죠. 그날은 집에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고 소금마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산 밑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주환이를 혼자 두는 게 불안해서 녀석의 손을 꼭 잡고 험한 산길을 내려갔죠. 오랜만에 마주한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지러웠어요. 사람 냄새, 기름진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날선 목소리들이 뒤엉켜 제 정신을 쏙 빼놓더군요. 시장은 활기가 넘치다 못해 소란스러웠어요. 나는 주환이의 손을 더 꽉 쥐었죠. 혹시라도 녀석이 겁을 먹을까봐 아니면 또 누군가의 비밀을 읽어버릴까봐 두려웠거든요.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인심 좋게 생긴 아주머니가 고등어를 손질하며 우리를 보고 웃더라고요. 세대, 애기가 참 잘생겼네. 어디서 왔어? 아주머니의 말에 나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가려 했죠. 그런데 주환이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라고요. 녀석의 시선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고정되는 걸 본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주환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아주머니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죠. 아주머니, 지금 웃고 있지만 마음속은 까맣게 타버렸네요. 남편분이 지금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 거, 그거 알고 계시죠? 순간 시장통에 그 소란스럽던 공기가 단칼에 베어진 듯 멈췄어요. 아주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도마 위로 툭 떨어졌죠. 주변 상인들이며 구경꾼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는데 그 시선들이 가시처럼 박히더라고요. 아주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사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치부를 들킨 사람 특유의 그 비릿한 공포와 분노가 아주머니의 눈에 가득 찼죠. 이게 어디서 재수 없게 헛소리야. 이 미친년이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주머니는 옆에 있던 굵은 소금 바가지를 확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인정사정 없이 우리 얼굴을 향해 뿌려대기 시작했죠. 소금 알갱이들이 뺨을 때리고 눈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환이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고 그저 내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당장 꺼져. 다시는 이 시장에 발도 들이지 마. 아주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등 뒤로 쏟아졌어요. 나는 주환이를 들쳐업고
시장 바닥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파른 산길을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오두막에 도착해서야 주환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죠. 아이의 머리카락이며 옷 사이사이에 소금 알갱이가 하얗게 박혀 있더군요. 그걸 하나하나 털어내는데 손이 떨려 멈추질 않았어요. 분노보다 무서운 건 주환이의 눈빛이었죠. 녀석은 울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주환아, 아줌마 말 똑똑히 들어. 내 눈에 뭐가 보여도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절대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돼. 내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졌죠.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 추한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그게 진실일수록 더 잔인하게 굴거든. 나는 주환이의 작은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녀석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신비로운 재능을 죽이는 법부터 배워야 했으니까요. 내가 살려면 입을 닫아야 해. 아줌마처럼 버림받지 않으려면, 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 눈을 속여야 한다고. 주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깊은 눈망울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세상의 거친 풍파에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겠다고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배운 법,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성벽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죠. 창고 구석에 처박아뒀던 먼지 쌓인 괴짝을 열었을 때 눅눅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35에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칠 때 유일하게 챙겨온 변호사 시절의 법전들이었죠. 다시는 펼치고 싶지 않았던 내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책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형법, 민법, 상법. 그 두꺼운 책들을 주환이 앞에 쌓아놓았죠. 주환아, 이제부터 아줌마랑 공부하자. 내 눈에 보이는 그 진실들을 세상의 언어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거야. 법은 힘 있는 사람들에겐 무기가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유일한 방패가 되어줄 거야. 산속의 밤은 깊어갔고 호롱불 아래서 우리의 수업은 계속됐어요. 주환이는 놀라운 속도로 법률 지식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죠. 녀석은 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조문들이 만들어진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읽어내는 것 같았어요. 가끔 어려운 판례를 설명해주면 주환이는 관상을 보듯 판결문을 분석하더라고요. 이 판사는 돈 냄새에 눈이 멀었네요. 이 기록 뒤에 숨겨진 억울한 눈물을 못 본 척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소름이 돋았죠. 이 아이는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의 심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시간은 산속의 계절을 따라 빠르게 흘러갔어요. 눈이 오면 눈을 보며 형사법을 논하고 꽃이 피면 민사법의 기본 원리를 다뤘죠. 나는 주환이에게 세상의 규칙을 가르쳤고 주환이는 나에게 굳어버린 심장을 다시 깨우는 법을 알려줬어요. 녀석이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쯤엔 이미 웬만한 법대생보다 깊은 식견을 갖추고 있었죠. 시장통에서의 그 아픈 소금 세례가 주환이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으로 깎아내는 숫돌이 된 셈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립된 산속에서 세상과 싸울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죠. 산속의 시간은 도시의 시계와는 다르게 흘러갔죠.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겨울이면 사람 키만큼 눈이 쌓이는 그 고립된 오두막에서 주환이는 무서운 속도로 자라났어요. 10살이 되고 15살이 되는 동안 녀석의 키가 내 어깨를 넘고 목소리가 굵어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묘한 공포와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죠.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서 그 두꺼운 법전들을 넘기던 밤들이 생생해요. 눅눅한 종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주환이는 며칠이고 꼼짝도 않고 책 속에 파묻혀 지냈거든요. 녀석은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법을 심판하는 것 같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조문을 외우기 바쁜데 주환이는 그 조문 뒤에 숨은
인간의 얼굴을 찾아냈죠. 아줌마,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눈앞의 진실보다 자기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네요. 여기 적힌 문장들에서 오만함이 느껴져요. 녀석이 툭 내뱉는 말 한마디에 소름이 돋았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변호사 시절에 그렇게 수많은 서류를 봤던 나조차도 보지 못했던 지점들을 녀석은 관상을 보듯 짚어냈거든요. 주환이의 눈에는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아니라 그 글자를 써 내려간 사람들의 비겁한 눈빛과 떨리는 손동작이 보이는 모양이었죠. 돈은 늘 부족했어요. 산속 생활이야 자급자족한다지만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려면 세상의 언어와 자격이 필요했으니까요. 10년 전 도망치듯 산으로 들어오면서 챙겨왔던 그 피 같은 돈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죠. 주환이의 검정고시 교재를 사고 나중에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면서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았죠. 녀석이 세상을 향해 쏠 화살이 되어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제 35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주환이는 대학에 가서도 방학이면 어김없이 산으로 돌아왔어요. 도시의 화려한 불빛에 물들 법도 한데 녀석은 여전히 산 사람의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죠.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주환이의 눈빛이 전보다 더 날카로워졌어요. 녀석은 가끔 신문에 난 흉악범들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죠.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진짜 범인은 뒤에서 웃고 있는 이 사람인데. 녀석이 가리킨 손가락 끝에는 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실세들의 얼굴이 있었어요. 힌트라면 힌트였을까요? 주환이의 능력이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마치는 수준을 넘어 사회의 거대한 모순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녀석은 법조계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었던 셈이에요. 결국 주환이는 변호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어요. 녀석이 합격증을 들고 산으로 뛰어 올라오던 그날 밤, 우리는 오두막 마당에 작은 불을 피워놓고 마주 앉았죠. 주환이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성숙한 성인 남자의 것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처음 산속에서 만났던 그 5살 꼬마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있더군요. 녀석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아줌마가 나 살려줬을 때 내 눈에 아줌마의 눈물이 보였어요. 이제 내가 그 눈물 다 닦아줄게요. 녀석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주환이를 앉혀놓고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주환아, 내 그 눈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지 사람을 난도질하라고 주신 칼이 아니야. 세상에 나가면 너를 이용하려는 사람, 너를 괴물로 몰아세우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다. 그때마다 너는 내 눈이 아니라 내 심장을 믿어야 해. 녀석은 묵묵히 내 말을 경청했죠. 어려운 사람들, 억울해서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편에 서라. 내가 보는 그 진실을 법이라는 방패로 지켜주는 거야. 그게 내가 산속에서 보낸 32년의 세월에 대한 보답이다. 주환이가 산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뗄 수 없었죠. 녀석의 가방 안에는 낡은 법전 몇 권과 내가 챙겨준 약초들, 그리고 세상에 맞설 지독한 천재성이 담겨 있었어요. 솔직히 두려웠죠. 저 아이가 마주할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비정한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어요. 주환이의 그 특별한 눈이 썩어 빠진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말이죠. 산속의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는 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어요. 녀석이 세상 밖에서 써 내려갈 새로운 전설이 벌써부터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32년 만에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환이의 등 뒤로 산새들이 시끄럽게 울어댔죠. 녀석은 이제 산속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진실을 꿰뚫는 복수의 화신이자 정의의 변호사로 거듭난 거예요. 나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텅 빈 주환이의 방을 정리했어요. 녀석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더군요. 녀석이 가져갈 수 없었던 내 청춘의 아픔은 이제 그 방에 고스란히 남겨두기로 했어요. 이제 주환이의 시대가 열린 거고 나는 녀석이 만들어갈 그 찬란한 미래를 먼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주환이가 내 피 같은 돈 2천만 원을 들고 도심 변두리 낡은 건물 지하에 조그만 사무실을 냈을 때만 해도 앞날이 캄캄했죠. 명문대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연고도 하나 없는 녀석을 누가 변호사로 써주겠나 싶었거든요. 처음엔 의뢰인 한 명 없어서 며칠씩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대요. 그런데 말이죠. 녀석의 그 특별한 눈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우연히 맡게 된 억울한 절도 사건에서 진범의 관상을 보고 그놈의 숨겨진 범행 사실을 법정에서 낱낱이 파헤쳐버린 거죠.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증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로지 사람의 기색과 말의 허점만으로 진실을 끄집어냈으니까요. 그때부터 도심 바닥에 소문이 쫙 퍼졌죠. 변두리 지하 사무실에 귀신같이 사람 속을 꿰뚫어보는 변호사가 나타났다고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힘 있는 자들에게 짓밟힌 소시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주환이는 의뢰인 얼굴만 보고도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돈 때문에 거짓을 꾸미는지 단번에 가려냈죠. 승률은 100%에 육박했고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녀석은 벌어들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10원짜리 하나 아껴가며 오로지 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데만 집중했죠. 드디어 주환이가 대형 로펌의 제의를 뿌리치고 자기 이름 석자를 내건 번듯한 법률 사무소를 차렸을 때 녀석은 제일 먼저 집을 샀어요. 서울 한복판이 다 내려다 보이는 아주 넓고 따뜻한 아파트였죠. 계약을 마치자마자 주환이는 곧장 산으로 달려왔어요. 흙먼지 날리는 산길에 번쩍거리는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차에서 내린 주환이는 예전에 그 마른 청년이 아니었어요. 딱 벌어진 어깨에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정말 늠름했거든요. 주환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거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산속 생활 정리하고 저랑 내려가요. 제가 어머니 편히 모실 수 있게 다 준비해 놨어요. 32해 동안 정든 오두막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환이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보따리 몇 개를 챙겨 녀석의 차에 올라탔죠.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와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눈앞에 펼쳐질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주환이가 마련해준 아파트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발을 들이기 미안할 정도로 깨끗하고 넓은 거실에 제가 산속에서 쓰던 낡은 법전들을 꽂아둘 멋진 서재까지 따로 만들어 뒀더라고요. 녀석은 제가 산에서 내려온 날 밤 제 발을 직접 씻겨주며 맹세했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니 눈에서 눈물 날 일 절대 없게 하겠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도심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주환이는 낮에는 정의로운 변호사로 세상을 누비고 밤에는 제 곁을 지키는 든든한 아들이 되어줬죠. 제가 해주는 나물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밥을 2그릇씩 비워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돈이 많아졌다고 거드름 피우는 법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자처하며 제가 산속에서 가르쳤던 법의 정의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죠. 하지만 말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이 평화가 너무나도 눈부셨던 탓일까요? 주환이가 잘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녀석의 과거를 짓밟으려 하는 검은 그림자가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주환이가 중요한 공판 때문에 늦는다는 전화를 받고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거실에 정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도배를 한 여자가 서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귀한 집 안주인 행세를 하는 여자였지만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여자는 저를 밀치듯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거실을 한 바퀴 휘 둘러보더라고요. 차가운 눈빛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더니 대뜸 주환이 어디 있냐고 물었죠. 그 무례한 태도에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바로 그 비정한 인간이구나 직감이 왔거든요. 여자의 몸에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산속의 맑은 공기에 익숙해진 제 폐부가 그 인공적인 냄새에 거부감을 일으키며 기침이 터져 나왔죠. 여자는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내팽개쳤어요. 그러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주환이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의 친손주였다는 사실을 말할 때 여자의 입술은 비릿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주환이가 말을 떼기 시작한 5살 무렵부터 그 집안의 지옥이 시작됐대요. 어린 주환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다더군요. 할아버지가 비자금을 어디에 숨겼는지, 사람을 시켜 누구를 해쳤는지 그 꼬마가 관상을 보듯 다 알아맞혔다는 거죠. 아빠라는 작자한테는 엄마 말고 다른 여자랑 노는 거 다 안다며 할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기까지 했대요. 집안 어른들은 주환이를 무서워했어요. 어린애 입에서 나오는 진실이 자기들의 추악한 껍데기를 벗겨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주환이를 귀신 들린 아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손가락질하며 집안에서 내쫓으려 혈안이 됐던 거죠. 결국 그 집안의 실세였던 회장님이 비정한 결단을 내렸대요. 자기 비리를 다 알고 있는 이 무서운 손자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한 거죠. 주환이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오라고 사람들을 시킨 게 바로 그 친할아버지였어요. 여자는 그 비정한 결정을 알고도 눈을 감았대요. 자기가 그 집 며느리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아들이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리는 걸 묵인한 거죠.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모른 척해야만 누릴 수 있었던 그 부귀 영화가 자식보다 소중했던 거예요. 주환이가 아빠의 여자 관계를 폭로할 때마다 여자는 아들이 원망스러웠대요. 자기 안락한 삶을 방해하는 재수 없는 꼬마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여자는 지금 주환이가 맡은 소송의 상대가 자기네 회사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찾아온 거였어요. 혹시라도 주환이가 법정에서 자기들 얼굴을 보고 예전처럼 비밀을 폭로할까봐 겁이 났던 거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주환이가 그 추운 겨울밤에 홀로 떨며 울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고 엄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우리 주환이가 어떤 지옥을 건너왔는지 아느냐고 물었죠. 여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느냐며 돈을 줄 테니 주환이를 설득해서 소송을 취하하게 하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오만함에 기가 찼어요. 주환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 험한 산속에서 법전을 외웠는지 당신 같은 인간은 평생 가도 모를 거라고 쏘아붙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주환이가 들어왔어요. 법복을 입은 채 퇴근한 주환이의 그림자가 거실을 무겁게 덮었죠. 여자는 주환이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5년 만에 마주한 아들은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 있었죠. 주환이는 여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저에게 다가와
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러더니 여자에게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죠. 당신 얼굴을 보니 예나 지금이나 탐욕만 가득하다고 말이죠. 여자는 주환이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입을 막았어요. 주환이의 눈은 이미 여자의 추악한 속내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거든요. 여자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고 주환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녀석의 덩치는 이제 저보다 훨씬 컸지만 제 품 안에서 떨고 있는 그 온기는 산속에서 만난 그 5살 꼬마와 다를 게 없었죠. 이제는 단순히 법정 공방을 넘어서 거대한 악의 실체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주환이가 지키려던 법의 정의가 자신을 버린 비정한 가문을 향해 칼끝을 겨누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주환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가 얼마나 거세질지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기로 했죠. 주환이의 그 특별한 눈이 드디어 세상의 거대한 거짓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셈이었으니까요. 운명의 재판 당일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주환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법복을 다듬어 입더군요. 거울 앞에 선 녀석의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산속에서 낡은 법전을 품에 끼고 잠들던 꼬마의 모습이 겹쳐 보여 가슴이 뭉클했어요. 법정 안은 취재진과 재벌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피고인석에 앉은 주환이의 친부라는 작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우리를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녀석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우려 준비한 가짜 정신병력 서류들을 보란듯이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 측 변호인단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어요. 주환이가 어린 시절부터 망상을 알아왔고 그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난 것이라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죠. 방청석에 앉아있던 여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주환이는 그 모든 소음을 묵묵히 견뎌내더군요. 녀석의 눈은 오로지 친부의 얼굴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주환이가 발언 기회를 얻어 일어섰을 때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주환이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단순히 현재의 비리를 고발하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5살 때 자신이 산속에 버려져야 했던 진짜 이유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할아버지가 주환이를 버린 건 단순히 녀석이 영특해서가 아니었어요. 주환이는 할아버지가 비자금을 세탁하며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거죠. 그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가 사람을 사주해 경쟁업체를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해치는 장면을 똑똑히 봐버렸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손자가 무서웠던 거죠. 죽이려 했지만 차마 손을 더럽히기는 싫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산속의 산채로 던져버린 거였어요. 주환이는 그날의 기억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아두고 있었죠.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비웃는 친부에게 주환이는 할아버지가 죽기 전 남긴 비밀 금고의 녹취록을 내밀었어요. 비서가 죄책감에 몰래 보관하고 있던 그 자료에는 모든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죠. 법정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재벌가의 화려한 껍데기 아래 숨겨진 살인 공모와 비리가 주환이의 목소리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거든요. 친부라는 작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여자는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환이가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법전의 조항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경고였죠.
당신들이 버린 건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당신들의 마지막 양심이었다고요.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환이를 향해 소리 없이 울었어요. 10여 년 전 산비탈에서 아이를 안고 달리던 그 밤의 어둠이 드디어 걷히는 기분이었죠.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내 옆에서 묵묵히 견뎌온 이 아이의 눈 속에 살아 있었네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주환이를 버렸던 그 비정한 가문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됐죠. 친부는 법의 심판을 받아 차가운 감옥으로 들어갔고 녀석의 정당한 상속분은 모두 환수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게 됐어요. 여자는 마지막까지 주환이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며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주환이는 단 한 번도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녀석은 이미 오래전 산속에서 그들을 가슴에서 지워버렸거든요. 우리는 다시 평범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주환이는 여전히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죠. 녀석의 사무실 앞에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관상을 보는 그 신비로운 눈으로 진짜 죄인과 선량한 사람을 가려내며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고 있거든요. 주환이는 이제 그 능력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귀한 재능으로 더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죠. 어느덧 주환이와 함께 산지 32 해가 넘었네요. 녀석은 저를 친엄마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요. 좋은 아파트에서 맛있는 걸 먹으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가끔 거실에 마주 앉아 그 낡은 오두막집 이야기를 해요. 산새 소리를 들으며 눅눅한 법전을 읽어주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녀석은 제가 해주는 투박한 나물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곤 하죠. 가끔 주환이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한 아름 사 들고 와요. 그러고는 제 얼굴을 빤히 보면서 장난스럽게 말하죠. 어머니, 오늘 보니까 앞으로 100년은 더 건강하게 사셔야 할 관상인데요. 그 말에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한바탕 크게 웃고 말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니까요. 주환이의 눈에는 이제 과거의 슬픔 대신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 차 있어요. 녀석이 변호사로서 성공한 것보다 저는 녀석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더 대견하고 고마워요. 산속에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 키운 45 노처녀의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핏줄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키우며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견뎌온 시간과 서로를 향한 헌신이 만드는 거라는 걸요. 주환이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고 저 또한 녀석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날 밤 손전등 하나 들고 비명 소리를 찾아 산비탈을 내려간 거였네요. 주환이가 제 아들로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 넓은 세상에서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어두운 산속을 헤매지 않아도 되는 우리만의 따뜻한 집에서 말이죠.